등이 붙은 채 태어난 쌍둥이가 서로의 살점을 미친 듯이 물어뜯는 기괴한 광경. 의원이 분리수술을 위해 등을 갈랐을 때 비명을 지른 건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지탱하던 척추는 뼈가 아니라 두 아이의 뇌에 이빨을 받고 뇌수를 빨아먹는 살아있는 바다뱀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별미라며 먹었던 머리둘 달린 물고기의 정체. 당신의 아이들은 그저 바다 괴물이 육지를 사냥하기 위해 뒤집어 쓴 인간 가죽에 불과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시사철 짙은 안개가 거치지 않아 낮에도 해를 보기 힘든 깊은 바닷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뒤로는 깎아지른 듯한 검은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험한 곳이었지만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풍족하여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된 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야 했기에 성격이 투박하고 억세기도 했지만 밤이 되면 집집마다 호롱불을 켜고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움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스스하고도 슬픈 이야기는 바로 바다 끝집에 사는 한 여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는 낙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서희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수심이 가득하여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곤 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10년이 훌쩍 넘었건만 그녀의 품에는 아이가 없었고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며 아내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서희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저려와 부엌 구석에 앉아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를 품에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항구에 묶여있던 날이었습니다. 서희는 시장통에서 우연히 낯선 노파가 흘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귀를 의심케 할 만큼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사는 머리가 둘 달린 물고기를 고아 먹으면 성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파가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머리 둘 달린 물고기는 재앙을 부르는 요물이라며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으로 눈이 먼 서희에게 그 이야기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동화줄처럼 들렸고 그녀는 그날부터 남편이 잡아오는 물고기들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닷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어느 늦은 가을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만선의 깃발을 달지 못한 채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물에 걸린 것은 잡어 몇 마리와 해초 덩어리뿐이었는데 서희가 남편의 망태기를 정리하다가 그물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광채를 내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물고기였는데 놀랍게도 하나의 몸통에 두 개의 머리가 달려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늘은 검푸르면서도 은은한 붉은빛을 띠었고 두 개의 입은 뻐끔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서희는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지만 이것이 바로 노파가 말하던 그 영물임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그 흉측한 물고기를 보더니 재수가 없다며 당장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려 했지만 서희는 황급히 남편을 말리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노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박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고
고단한 몸을 눕혀 금세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이한 물고기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들어와 물고기의 비늘을 번들거리지 않게 비추고 있었는데, 두 개의 머리에 달린 네 개의 눈이 동시에 서희를 빤히 쳐다보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공포를 억누르며 무쇠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끓으면서 솥에서는 비릿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달콤하고 몽롱한 향기가 피어올라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일반적인 생선국 냄새와는 전혀 달랐는데, 맡으면 맡을수록 정신이 아득해지고 묘한 흥분이 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희는 혹여나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부엌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솥뚜껑을 열어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물고기의 살점은 흐물흐물하게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두 개의 머리뼈만은 단단하게 남아 서로 뒤엉킨 채 솥바닥을 굴러다니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희는 눈을 질끈 감고 그 뜨거운 국물을 단숨에 들이켰는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기운이 뱃속 깊은 곳까지 찌릿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국물을 마신 그날 밤, 서희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 있었는데, 물 밑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소용돌이치며 올라와 그녀의 배를 휘감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차갑고도 미끌미끌한 감촉으로 그녀의 허리를 조여왔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뱃속으로 스르르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거칠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희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데, 1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던 태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자 그녀는 밥 짓는 냄새조차 맡기 힘들어했고,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찾아온 축복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지만, 서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논이는 느낌이 여느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는데, 보통 아이들이 발로 차거나 톡톡 건드리는 것과 달리 뱃속의 무언가는 스르륵거리며 기어다니거나 멜리를 트는 듯한 묵직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달이 차오를수록 서희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와 쌍둥이임을 짐작게 했지만, 그녀의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지고 눈밑은 검게 죽어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서희의 배 모양이 기이하다며 수근거렸는데, 배가 둥글지 않고 길쭉하게 솟아오른 모양새가 마치 뱀이 곤리를 틀고 앉은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또한 서희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멀쩡하던 닭들이 푸드덕거리며 도망을 치거나 동네 개들이 화공을 향해 짖어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서희는 사람들 눈을 피해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는데, 밤마다 뱃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휴익 소리에 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해산달이 다가오자 마을에는 며칠째 짙은 해무가 끼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바다에서는 썩은 물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서희는 산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은 급히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산파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산파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방 안에서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산파는 서희의 배에 손을 얹어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었는데, 뱃속의 아이들이 마치 서로 싸우기라도 하는 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통은 꼬박 이틀 밤낮으로 이어졌고 서희의 비명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들이 뼈를 긁어대는 듯한 끔찍한 감각을 느껴야 했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마른 세수를 계속했고 산파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희의 배를 문질렀지만 아이는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산파는 이런 난사는 내 평생 처음일세.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같아 라며 혀를 찼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새벽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던 순간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첫 번째 아이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고 뒤이어 또 다른 머리가 동시에 밀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산파는 기겁을 하며 아이를 받아내려 했지만 두 아이는 단단히 붙어 있어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서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힘을 주었고 꿀렁거리는 느낌과 함께 핏덩이들이 세상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 대신 쇳소리 섞인 기괴한 신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산파가 받아든 아이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 두 여자아이의 등이 척추를 따라 길게 붙어있는 샴쌍둥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아이들이 서로 등을 맞댄 채 태어나자마자 서로를 밀쳐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들이 본능적으로 서로를 적으로 인식한 듯 작은 손톱으로 상대방의 살을 핥히려 허우적거렸고 두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산파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씻겨 포대기에 감쌌지만 아이들은 포대기 속에서도 꿈틀거리지 않고 서로의 살을 꼬집으며 씩씩거렸습니다. 서희는 탈진한 몸을 겨우 일으켜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아이들의 등, 즉 두 몸이 연결된 부위가 유난히 불룩하게 솟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두껍고 만져보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따로 노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기영아를 낳았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서희는 이것이 자신이 금기를 어기고 물고기를 먹은 대가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노파의 웃음소리와 물고기가 끓을 때 나던 그 몽롱한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언니를 금이, 동생을 옥이라고 지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자매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젖을 물려도 서로 더 많이 먹으려 밀쳐대느라 젖꼭지가 헐지경이었고 잠을 잘 때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몸을 비틀어대는 통에 이불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아이들의 척추 부위였는데 아이들이 흥분하거나 화를 낼 때면 등 뒤의 연결 부위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자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가려는 방향이 달라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고 결국 둘 다 바닥에 넘어져 뒹굴기 일쑤였습니다. 금이가 오른쪽으로 가려 하면 오기는 왼쪽으로 몸을 젖혔고 오기가 앉으려 하면 금이는 일어서려 발버둥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붙어있는 쌍둥이를 구경거리로 삼아 흘끔거리거나 재수음 붙었다며 침을 뱉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서희는 아이들을 꽁꽁 싸매고 문밖 출입을 삼갔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괴성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 깬 서희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촛불 아래 비친 아이들의 그림자가 기묘하게 일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등 뒤에 연결된 척추 부위가 옷 위로 불룩하게 솟아오르더니 마치 뱀이 먹이를 삼키고 넘어가는 것처럼 위아래로 천천히 파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척추의 움직임에 맞춰 아이들의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인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옷을 걷어올리고 등을 살펴보았는데 하얀 피부 아래로 검푸른 핏줄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고 척추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손가락 굵기만한 검은 그림자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자 그 검은 그림자는 화들짝 놀란 듯 피부 깊숙이 숨어버렸고 동시에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눈을 번쩍 뜨며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서인은 너무 놀라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고 아이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뜯으며 광기 어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동에 잠이 깬 남편이 달려와 아이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려 했지만 붙어있는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힘을 주자 아이들은 뼈가 끊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고 등 뒤에 연결 부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며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며 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게 사람의 자식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흐느껴 울기만 했고 그날 밤 부부는 뜬 눈으로 아이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 서희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의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영감이라 불리는 그 의원은 늙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병을 알아맞히는 신통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희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수레에 태워 천으로 가린 뒤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 박영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까마귀 떼가 수레 위를 맴돌며 깍깍거렸고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내어 서희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박영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영감은 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다가 서희가 들어서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나는구나. 바다 깊은 곳에 썩은 내가 여기까지 진동을 해. 박영감의 첫마디에 서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등을 보여주자 박영감은 찌푸린 얼굴로 아이들의 척추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닿자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비틀었고 등 속에 무언가가 박영감의 손을 피하려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한참을 진맥하던 박영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희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허공을 응시하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뼈가 아니다. 뼈라면 마디가 있고 단단해야 하거늘. 이것은 마치 살아서 숨쉬는 생물처럼 유연하고 차갑구나. 서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매달리자 박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하나의 척추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두 아이의 등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기생하고 있는 것 같네. 아주 오래되고 사악한 것이야.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제발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영감은 잠시 고민하더니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책을 꺼내어 뒤적거렸습니다. 옛 문헌에 보면 바다 요괴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 육지로 올라오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내 말이 틀리지 않다면 이 아이들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것이 다 자라기 전에 떼어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자네지만 아니 온 마을이 풍비박산 날개야. 박영감의 경고는 서늘한 바람이 되어 서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희는 수레에 누워 곤히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등 뒤에서는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파도는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높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자신의 것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았습니다. 서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다짐하며 무겁게 닫힌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개들이 일제히 바다를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의 집에서 돌아온 날 밤부터 서희의 집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전보다 더욱 사나워져서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고 밥상머리에서도 숟가락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서희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아이들의 식성이 기이하게 변해간다는 점이었는데 갓 지은 하얀 쌀밥이나 따뜻한 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비릿한 생선이나 날 것만을 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희가 시장에서 고등어 자반이라도 사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굽지도 않은 생선을 날것 그대로 손으로 찢어 입에 넣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들짐승이 먹이를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날생선을 먹어치울 때마다 등 뒤에 붙어있는 기이한 척추는 눈에 띄게 꿈틀거리며 반응했습니다. 아이들이 씹어삼키는 살점이 목구멍을 넘어가기도 전에 등 뒤에 그 검은 그림자가 먼저 불룩해지며 마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고 남편은 아예 밥상을 따로 차려 방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날이 갈수록 비쩍 말라가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지만 오로지 등 뒤의 그 연결 부위만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윤기가 흐르는 검푸른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의 생명력을 쪽쪽 빨아먹으며 혼자서만 무럭무럭 자라나는 기생충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게 돌아갔는데 서희의 쌍둥이가 태어난 이후로 만선은커녕 빈배로 돌아오는 날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물을 던지기만 해도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며 올라왔으나 이제는 그물에 걸리는 것이라곤 썩은 해초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끈적한 진액뿐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바다가 노했다며 수군거렸고 개 중에는 서인의 집에서 태어난 괴물 쌍둥이 때문에 부정 탔다고 대놓고 욕을 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서희가 나타나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싸늘한 눈초리로 쏘아보았고 심지어는 그녀가 기른 물동이에 몰래 소금을 뿌리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희의 남편은 홧김에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잠든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이들의 등 뒤 척추 부위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인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피부가 아니라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돋아나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그 비늘을 만지려 하자 잠들어 있던 오기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파충류의 소리를 내며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딤치 장정인 남편이 뒤로 나뒹굴 정도였고 오기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세로로 찢어진 뱀의 눈처럼 보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려 마당으로 뛰쳐나가 헛구역질을 해댔고 서희는 울면서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남편은 여보, 저건 내 자식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 당장 바다에 갖다 버려야 해 라며 절규했습니다. 서희 역시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배 아파 낳은 빚덩이들을 차마 제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달래 방으로 들여보낸 뒤 부엌에 가서 식칼을 꺼내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 저 괴물 같은 척추를 도려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아이들마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칼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바다에 나갔던 어부 하나가 서인의 집 근처 바다에서 거대한 뱀 같은 형상이 물 위로 솟구쳐 집 쪽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서인의 집 지붕 위에 수많은 갈매기 떼가 앉아 울어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곡을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하며 먼 길로 돌아다녔고 아이들은 서인의 담벼락에 돌을 던지며 괴물아 나와라 하고 소리치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박 영감이 다시 서희의 집을 찾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남들 눈을 피해 조용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서희가 황급히 나가 문을 열어주자 박 영감은 방 안에 들어서지도 않고 마루에 걸터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말이 들리는가? 지금 마을의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네. 바다의 신이 노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불길한 것이 마을의 정기를 흐리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네. 박 영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희는 박 영감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제발 방법 좀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영감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서희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말린 쑥과 이름 모를 약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사흘 동안 이 약초를 태워 방 안에 연기를 피우게. 그것은 바다의 습한 기운을 싫어하니 잠시나마 놈의 기운을 누를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박 영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쪽을 힐끔 쳐다본 뒤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다가오는 보름날 밤, 달이 가장 밝게 뜰 때 수술을 해야 하네. 그때가 놈이 가장 약해지면서도 동시에 본색을 드러내는 시기야. 박 영감은 돌아가기 전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물물을 바로 쓰지 말고 반드시 한 번 끓여서 쓰도록 하게. 놈의 도끼가 이미 집안의 물길까지 스며들었을지도 모르니. 서희는 박 영감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서희는 박 영감이 준 약초를 화로에 넣고 태웠습니다. 매캐하면서도 쌉싸름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잠자고 있던 아이들이 괴로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등 뒤 척추 부위가 연기를 피하려는 듯이 살가죽 아래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약초 연기 덕분인지 아이들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조용히 잠들었지만 서희와 남편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헛간에서 녹슨 낫과 칼들을 꺼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스으 스으 하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깼지만 그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끔찍한 거사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눈은 착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으로 끝을 내겠어. 내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는 저 요물을 내 손으로 도려내고 말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밤새도록 칼날을 시퍼렇게 세웠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전혀 먹지 않고 오로지 물만 찾았는데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장정 10명이 마시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그 혹 같은 연결 부위가 물을 흡수하여 탱탱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얇아져서 그 안에서 검은 액체가 흐르는 것이 보일 정도였고, 가끔씩 그 안에서 노란 눈동자 같은 것이 번뜩이며 밖을 내다보는 듯한 끔찍한 광경도 목격되었습니다. 금이와 우기는 이제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어느 날 낮은 마을 청년들이 서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마을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당장 그 괴물들을 끌고 나와라. 남편이 대문을 가로막고 섰지만 성난 사람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남편의 이마를 찢었고,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며칠 뒤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제발 내 새끼들에게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호소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다 침을 뱉고 돌아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인은 아이들을 씻기기 위해 옷을 벗기다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척추 부위에 돋아나 있던 비늘들이 이제는 등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고, 엉덩이 뼈 부근에는 꼬리처럼 뾰족한 뼈가 살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뱀이나 물고기가 아이들의 등가죽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서희가 손을 대자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찔렀고, 그 냉기는 순식간에 팔을 타고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춥지도 않은지 멍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기계적이고 섬뜩했습니다. 박영감이 예고한 보름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다는 미친 듯이 날뛰어 방파제를 넘는 파도가 마을 안쪽까지 들이닥쳤고, 하늘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갔고, 마당에 심어둔 나무들도 하루아침에 잎이 다 떨어져 말라 죽었습니다. 집안에는 썩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여 코를 막지 않고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희는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저 아이들, 아니 아이들의 등에 붙어있는 저것 때문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준비한 칼을 고운 천에 싸서 안방 윗목에 모셔두었고, 서희는 박 영감이 일러준 대로 방 안에 하얀 천을 깔고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깨끗한 무명천을 삶아두고 지혈에 좋다는 약초를 빻아두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악귀를 몰아내기 위한 의식이자 사투였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들아, 애미가 잘못하여 너희에게 몹쓸 짐을 지웠구나. 내일이면 다 끝날 것이다.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거라. 그러나 그날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금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잠꼬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또렷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를 떼어놓으려 하지 마세요. 곧이어 오기도 일어나 앉아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억양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떼어내면 둘 다 죽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희를 쳐다보았는데 두 눈동자가 모두 흰 자위 없이 검은색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 붙어있는 그것이 아이들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희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지만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들에게서 당장 떨어져라. 그러자 아이들은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킥킥. 우리를 먹은 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원해서 우리가 온 것인데 왜 이제 와서 내치시나요? 그 웃음소리는 방안을 울리며 서희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고 등 뒤의 척추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아이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질려가며 춤짐거리는 소리를 내자 서희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스르르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그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은 서희를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내일 밤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이제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며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박경감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하얀 도포를 차려입고 한 손에는 굵은 소금 자루를, 다른 한 손에는 오래된 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은 비장함으로 굳어 있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 곳곳에 소금을 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세. 놈이 눈치채고 발악을 할게야.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떤 모습이 보여도 절대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되네. 부인과 바깥 양반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아이들은 영영 돌아올 수 없어. 박영감은 방 안에 결계를 치듯 붉은 실을 사방에 둘렀고 아이들을 방 한가운데 눕혔습니다. 아이들은 약에 취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등 뒤에 혹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쿵, 쿵 하고 거세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동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방바닥을 타고 서희의 발바닥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박영감은 남편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서희에게는 아이들의 손발을 꽉 잡으라고 일렀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방 안. 창호지 문 밖으로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늑대들의 울음소리 같은 파도 소리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달이 뜨기만을 기다리는 시간.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서희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악몽이 끝나고 아이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아이들의 등에 머물렀을 때 그녀는 보았습니다.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피부 아래서 수십 개의 작은 눈들이 동시에 떠지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저주이자 인간의 욕심이 불러낸 살아있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해가 서쪽 바다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자 기다렸다는 듯 검푸른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이날 밤은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 줄기도 비치지 않았고 오로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비릿한 바람만이 문풍지를 거칠게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귀신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통곡 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짐승이 기지개를 켜며 내뱉는 거친 숨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은 불을 끄고 숨을 죽였지만 오직 바다 끝자락 벼랑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서인의 집 안방에서만 희미한 호롱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방 안의 사방벽에 부적을 붙이고 문틈은 모조리 소금자루로 막아버려 바깥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약초 태운 연기로 자욱하여
앞이 흐릿할 지경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무도 창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희와 남편은 박 영감의 지시에 따라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정화수를 떠놓은 채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은 박 영감이 먹인 마비산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등 뒤의 척추 부위는 여전히 제멋대로 꿈틀거리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뱃속에 들어앉은 짐승이 밖으로 나오려고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소매자락을 걷어올리자 그의 팔뚝에는 평생 칼을 잡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호롱불을 가까이 비추라고 손짓하고는 품에서 가늘고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을 베어내는 퇴마의 의식이기도 하네. 피가 튀고 살이 찢겨도 절대 눈을 돌리거나 비명을 질러서는 안 돼. 자네들의 두려움이 저것에게 먹이가 될 수 있으니까. 박영감의 비장한 목소리에 서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호롱불을 든 손이 떨리지 않도록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희는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차가운 땀이 맺힌 아이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으로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나고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억양은 마치 노파가 저주를 퍼붓는 듯 낮고 걸걸했습니다. 어미야, 아프다. 그만두어라. 우리를 찢지 마라. 그 목소리를 들은 서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박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혹되지 말게. 저건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니야. 살고자 발버둥치는 요물의 속임수일 뿐이네. 박영감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서희는 다시금 아이들의 어깨를 단단히 눌러잡았습니다. 박영감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아이들의 등이 서로 붙어있는 경계선, 즉 기이하게 부풀어 오른 척추 라인을 따라 조심스럽게 칼끝을 갖다 대었습니다. 칼날이 피부에 닿는 순간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질긴 가죽을 찢는 듯한 불쾌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의 살결이라면 부드럽게 베어졌을 터인데 칼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감이 힘을 주어 칼을 그어내리자 벌어진 살틈 사이로 붉은 피 대신 검붉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울컥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에는 시궁창 썩은 내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하여 서희는 구역질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 검은 액체는 방바닥으로 흘러내리며 치익 소리를 냈는데 마치 산성용액처럼 바닥장판을 태우며 하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했지만 박영감은 멈추면 안 돼라고 소리치며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살이 벌어지면서 드러난 속살은 하얀 지방층이 아니라 검푸른 곰팡이 같은 균사체들이 엉겨붙어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서 마비산의 효과가 무색하게 아이들의 몸이 화로처럼 펄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온몸으로 아이들을 눌렀지만 아이들이 내뿜는 괴력은 장정인 남편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으악, 뜨거워, 등이 타들어가. 오기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뒤로 젖히자 목에 핏대가 서고 눈이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영감이 벌려놓은 등 가죽 사이로 마침내 그것의 실체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뼈가 아니었습니다. 하얗고 단단한 척추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비늘로 뒤덮인 굵은 관 같은 것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감의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뼈를 가르는 톱 대신 작은 집게를 들어 그 검은 관을 끄집어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집게가 닿자마자 그 검은 물체는 마치 뜨거운 불에 댄 지렁이처럼 격렬하게 요동치며 아이들의 몸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려 했습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아이들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고 뼈가 우드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이 척추 신경을 붙잡고 있어!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아이들 척추가 다 부러질 게야. 박영감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아이들의 척추 자체를 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집 전체가 요동을 쳤습니다.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릴 듯이 흔들렸고 호롱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갯빛이 번쩍일 때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그러져 벽에 비쳤습니다. 서인은 공포에 질려 영감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러다 아이들이 죽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박영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옆에 준비해둔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벌어진 상처 부위에 냅다 뿌렸습니다. 으아, 아이들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짐승의 포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금이 닿은 검은 비늘들이 타들어가며 노란 진물을 뱉어냈습니다. 소금의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등 속에 숨어있던 괴물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벌어진 살가죽을 뚫고 검은 머리 같은 것이 불쑥 솟아올랐는데 그것은 뱀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이 없었고 입은 둥글게 찢어져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박영감의 손을 물어뜯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박영감이 간발의 차로 손을 피하자 괴물은 허공을 향해 캬악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희와 남편은 그 끔찍한 형상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남편이 덜덜 떨며 묻자 박영감은 창백해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쌍두사 상골의 저주가 아니었어. 저것은 바다의 기생 괴물인 척수기 지수이구야. 어미가 먹은 물고기는 저놈의 알을 품고 있었던 숙주였고 저놈이 뱃속에서 깨어나 아이들의 척추를 파먹고 그 자리에 필리를 튼 게야. 박영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샴쌍둥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두 아이의 척추 사이에 자리 잡은 저 괴물이 두 몸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이들은 저 괴물을 키워내기 위한 껍데기이자 자양분에 불과했습니다. 괴물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자 아이들의 생명력은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고 숨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괴물은 아이들의 등에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며 점점 더 크고 굵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굵기였던 것이 이제는 팔뚝만하게 커져서 아이들의 등 가죽이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놈이 아이들을 다 파먹고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을 덮칠 걸세. 지금 당장 잘라내야 해. 박영감은 결단을 내린 듯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너무나 빠르고 교활했습니다. 박영감이 칼을 휘두르자 괴물은 유연하게 몸을 비틀어 피하더니 순식간에 몸을 길게 늘려 오기의 목을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오기는 숨이 막혀 침창거렸고 괴물의 둥근 입이
오기의 귀 뒤쪽, 뇌와 연결된 부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놈은 본능적으로 어디가 급소인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희는 이성을 잃고 맨손으로 괴물의 몸통을 잡고 뜯어내려 했습니다. 괴물의 비늘은 얼음처럼 차갑고 끈적거려 손이 미끄러졌지만 서희는 손톱이 부러지도록 놈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 이 악마야! 서희의 절규에 괴물은 귀찮다는 듯이 꼬리를 휘둘러 서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희가 나뒹굴자 남편이 횃불처럼 타오르는 장작 하나를 아궁이에서 꺼내들고 달려왔습니다. 물러서라! 태워 죽여버리겠다! 남편이 불타는 장작을 괴물에게 들이대자 놈은 불을 무서워하는지 움찔하며 오기의 목을 감았던 몸을 풀고 다시 등 속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그 틈을 타 영감이 소금물을 놈에게 끼얹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놈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칠 때 박영감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놈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찾아야 해. 꼬리가 아이들의 엉덩이뼈 쪽에 박혀 있어. 거기를 끊어야 놈이 힘을 못 써. 세 사람은 엉망진창이 된 방 안에서 필사적으로 괴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아이들은 고통과 공포로 기절한 상태였지만 몸은 괴물의 조종을 받아 제멋대로 펄떡거렸습니다. 방 안은 온통 검은 피와 소금,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박영감이 아이들의 엉덩이 부근 살을 찌고 뼛속에 깊이 박혀있는 괴물의 꼬리 끝을 찾아냈습니다. 꼬리 끝은 갈고리처럼 생겨서 아이들의 꼬리뼈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잡았다. 이놈! 팍! 영감이 꼬리를 집게로 꽉 물자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쳐들고 박영감의 얼굴을 향해 독을 뿜어냈습니다. 박영감이 고개를 돌려 피했지만 독은 그의 어깨에 묻어 옷을 태우고 살을 짓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리치게! 여기를 끊어! 남편은 공포에 질린 눈을 질끈 감고 있는 힘껏 칼을 내리쳤습니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물의 꼬리 부분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러자 등 밖으로 나와 있던 괴물의 머리가 미친 듯이 발광하며 아이들의 몸을 채찍처럼 휘갈겼습니다. 잘린 꼬리 단면에서는 검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꼬리가 잘렸음에도 괴물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결이 끊어진 고통에 미쳐 날뛰며 이제는 아이들의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독자적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놈은 척추뼈 사이사이에 박아두었던 수많은 다리들을 뽑아내며 찌걱찌걱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몸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거대한 지네가 허물을 벗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괴물이 빠져나오자 아이들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졌고 등에는 뻥 뚫린 구멍이 흉물스럽게 남았습니다.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괴물은 어른 팔뚝보다 굵고 길이는 5자나 되었으며 온몸이 시퍼런 비늘과 뾰족한 가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괴물은 뱀처럼 벨리를 틀고 앉아 방 안에 있는 세 사람을 번갈아 가며 노려보았습니다. 놈의 눈없는 얼굴이 서희를 향했을 때 서희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기이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미야, 배가 고프다. 다시 들어가게 해, 다오. 그것은 텔레파시처럼 서희의 뇌를 직접 파고드는 목소리였습니다. 서희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괴물은 입을 크게 벌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튀어올랐습니다. 목표는 서희의 목덜미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밖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방문이 박살나며 날아갔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고 호롱불이 꺼지며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괴물의 수춤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소리 사이로 또 다른 거대한 무언가가 집을 향해 다가오는 쿵쿵 하는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다가 제 새끼를 찾으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 비극을 끝내러 온 것일까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안광이 괴물의 그것과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붉은 안광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을 청년들이 들고 온 횃불이었습니다. 방금 전 굉음과 함께 부서진 문틈으로 거친 바닷바람과 함께 십수명의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서인의 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괴물의 포효소리를 듣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무기를 들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방구석에 켈리를 틀고 있던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끔찍한 형상에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그것이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몸에서 나온 요물임을 깨닫고는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것이다. 저것이 우리 마을을 병들게 한 원흉이다. 잡아라. 괴물은 갑자기 밝아진 불빛과 사람들의 기세에 당황한 듯 키에 가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놈은 퇴로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문은 건장한 어부들이 겹겹이 막아서고 있었고 창문 너머에는 그물을 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물을 던져. 놈이 벽을 타고 오르기 전에 묶어야 해. 저놈은 물기가 마르면 힘을 못 쓰니 불 쪽으로 몰아. 박 영감의 외침에 어부 출신인 마을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굵은 밧줄로 짠 튼튼한 그물이 공중을 가르며 괴물의 머리 위로 덮쳐졌습니다. 그물에 갇힌 괴물은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그물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그물은 일반적인 밧줄이 아니라 마을의 무당이 구슬할 때 쓰던 명주실과 섞어 짠 것이라 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놈이 몸부림칠 때마다 비늘에서 끈적한 점액이 튀어나와 바닥을 적셨고 그 점액이 닿은 곳마다 치익 소리를 내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인은 남편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아이들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등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만 괴물이 빠져나간 자리는 뻥 뚫린 채 흉물스럽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서인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아이들의 상처를 급하게 눌러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괴물은 그물 속에서 몸을 비틀어 서희 쪽을 향해 도객을 뱉어냈지만 다행히 거리가 멀어 닿지 않았습니다. 놈은 물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자 다시금 정신을 지배하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횃불을 들고 있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더니 살려줘. 불쌍해. 라고 중얼거리며 그물을 풀려고 다가갔습니다. 박 영감이 재빨리 청년의 등짝을 후려치며 정신을 차리게 했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귀를 막아. 놈의 소리를 듣지 마. 저건 짐승이 아니라 악귀야.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홀리게 돼. 남편은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숯덩이들을 삽으로 퍼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무쇠솥을 걸고 장작을 쌓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태워 죽여야 해. 바다로 돌려보내면 다시 살아 돌아올 거야. 뼈 한 조각 남지 않도록 태워버려야 해. 사람들의 외침 속에 괴물이 든 그물은 장정 4명에 의해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괴물은 죽음을 직감했는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고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섞인 듯하여 듣는 이들의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서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괴물의 비명소리에 귀를 막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흔들리는 손으로 바늘과 실을 준비하며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게.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놈은 떨어져 나갔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내 늙은 손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네가 아이들을 꽉 잡아줘야 하네. 박영감은 소주로 바늘을 소독한 뒤 금이의 등부터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뜯겨나간 자리는 너무나 처참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지경이었지만 박영감은 침착하게 찢어진 근육과 피부를 이어 붙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이 든 그물을 통째로 불타는 무쇠솥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끄악! 불길에 닿자 괴물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검푸른 연기가 솟구쳐 올랐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심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싸주면서도 혹시나 놈이 튀어나올까봐 몽둥이와 작사를 들고 솥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불 속에서 괴물의 비늘이 터지는 소리가 팝콘 튀기는 소리처럼 타닥타닥 들려왔고 검은 형체는 점점 오그라들며 숯덩이처럼 변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숨막히는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금이의 등을 꿰매는 동안 오기의 숨소리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서인은 오기의 차가운 손을 잡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가, 조금만 참아라. 언니는 다 끝났다. 이제 내 차례야. 제발 애미를 두고 가지 마라. 오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서둘러 금이의 수술을 마무리하고 오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오기의 상처는 금이보다 더 깊어서 척추뼈가 하얗게 드러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불타던 무쇠솥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솟구치더니 그 연기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하늘로 날아오르려 했습니다. 악귀가 도망간다. 잡아라. 무당이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연기를 향해 뿌렸습니다. 소금이 닿자 연기 형상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흩어지며 바닷바람에 씻겨 날아갔습니다. 동시에 방 안에서 수술을 받던 오기가 크억하고 숨을 크게 들이키며 멈췄던 호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괴물의 본체가 완전히 소멸하자 아이들에게 남아있던 연결고리도 완전히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서인은 오기의 가슴이 다시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영감은 마지막 한 바늘을 꿰매고 매듭을 지은 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 두 아이 다 살았어. 그의 손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등에는 길고 흉측한 흉터가 남았지만 더 이상 서로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아랫목에, 오기는 윗목에 각각 따로 누워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두 아이가 서로의 살을 맞대지 않고 각자의 공간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잠들게 된 것입니다. 서인은 두 아이 사이를 오가며 이불을 덮어주었고 그 평범한 행동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오열했습니다. 마당의 불길이 사그라들 즈음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달빛이 비춘 마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엉망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음산한 기운과 비린내가 싹 사라지고 맑고 상쾌한 바다내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마당에 주저앉아 소단의 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우리가 오해를 했어. 저런 괴물과 싸우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집 안팎을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치우고 피가 묻은 마루를 닦아내고 무너진 담장을 임시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서인의 가족을 배척했던 것이 미안해서인지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떤 안악은 집에서 끓인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와 서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산모나 다름없으니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 애들도 깨어나면 먹여야지. 서희는 그 따뜻한 국그릇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박영감은 솥안에 남은 괴물의 재를 긁어모아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한지로 입구를 막고 부적을 붙인 뒤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배에 싣고 나가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게. 다시는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항구로 나갔고 몇몇 마을 청년들이 그를 돕기 위해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서희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모든 낙연이 저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지기를. 배가 먼 바다로 나가 항아리를 던지는 순간 잔잔하던 수면 위로 작은 물보라가 일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바다가 자신이 뱉어냈던 찌꺼기를 다시 삼키고 입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서인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밤새 공포에 떨었던 집안 곳곳에 따스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서인은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자 금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다가 습관처럼 옆을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동생의 살켬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불 뿐이었습니다. 금이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등 뒤의 통증 때문에 다시 누웠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 옆에서 자던 오기도 눈을 떴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m 남짓 떨어진 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로의 전신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나 분노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금이가 먼저 팔을 뻗으며 불렀습니다. 우가. 그러자 오기도 팔을 뻗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두 아이의 손끝이 허공에서 맞닿았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붙어있는 고통스러운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의지로 잡은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인은 문지방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박영감은 마루에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어. 독은 다 빠져나갔고 끊어졌던 인연은 다시 맺어졌네. 억지로 하나가 되려 했던 욕심이 화를 불렀으나 이제 둘이 되어 비로소 하나가 되었구만. 그의 말처럼 아이들은 몸은 둘로 나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붓기도 많이 빠져 얼굴에 윤곽이 드러난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서희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던 어선들이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항구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물마다 은빛 비늘을 번쩍이는 물고기들이 가득했고 어부들의 노랫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인의 집 마당에 모여 쌍둥이네 애금 덕분에 태풍이 들었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제 서인의 집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희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인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난 세월에 서름을 털어내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요 라며 보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아닌 구수한 숭늉과 된장국을 찾는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인은 눈물을 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올라 파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서인의 집 앞마당을 깨끗이 쓸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떡을 해오고 고기를 삶아오고 술을 빚어왔습니다. 그동안 괴물이라 손가락질했던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이자 마을에 다시 찾아온 평화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인은 붕대를 감은 아이들을 마루에 앉히고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신기해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인은 아이들에게 물개, 금, 죽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지 않고 언니가 한 입 먹으면 동생이 한 입 먹는 식으로 사이좋게 숟가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예쁜 것들을 두고 우리가 눈이 멀었지. 미안하다. 아가들아,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다른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한편에 피어난 봉숭아꽃이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다는 다시 삶의 터전으로, 괴물이라 불렸던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딸들로, 그리고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집은 웃음꽃이 피는 보금자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등 뒤에는 아직 잊지 못할 흉터가, 아이들의 등에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사랑으로 극복해낸 훈장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서인의 집에도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처절했던 밤이 지나고 마을에는 어느덧 평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른 빛을 되찾았고 높고 푸른 하늘 아래서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인의 집 앞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 대신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향긋한 국화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비릿한 악취와 음산한 기운은 깨끗이 사라졌고 대신 햇볕에 잘 말린 이불에서 나는 뽀송뽀송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는 붉은 고추가 넓게 펼쳐져 말라가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는 누렁이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등이 떨어진 후 아이들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등 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엎드려 지내야 했지만 박영감이 지어준 약과 서희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새살이 금세 돋아났습니다. 흉터는 길게 남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한 괴물의 흔적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누가 부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비틀거리긴 하지만 한 발 한 발 땅을 디디며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다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각자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서인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에 들어오는 것이 공포였고 무쇠솥을 볼 때마다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쳤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이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더 이상 괴물을 태우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온기를 전하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괴물이 사라진 후 마을 앞바다에는 다시 물고기 떼가 몰려들었고 그물만 던지면 어른 팔뚝만한 도미와 농어들이 펄떡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잡아온 생선 중 가장 크고 실한 놈을 골라 서희에게 건네주며 오늘은 우리 딸들 몸보신 좀 시켜주자고 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깊게 패어있던 근심의 주름살은 펴지고 눈가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자네가 복덩이를 낳았어. 쌍둥이들이 액돔을 크게 해준 덕분에 마을이 부자가 됐네 라며 덕담을 건넸고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감사해했습니다. 박 영감은 가끔씩 지팡이를 짚고 서인의 집을 들러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등 뒤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이 흉터는 너희들이 얼마나 강한 아이들인지를 보여주는 증표란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흉터를 기억하거라. 너희는 그 무서운 괴물도 이겨낸 아이들이니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게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박 영감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영감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 영감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푹 쉬어야겠다며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그 발걸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서인은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은 금이와 오기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처럼 고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하거나 수군거렸을 사람들이 이제는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금이랑 오기 아니냐?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었어? 아낙네들은 아이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들은 배운 대로 공손하게 배꼽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인들은 집안의 우환이 거치니 인물이 환해졌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마을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가가기를 꺼려했지만 금이와 오기가 먼저 다가가 사탕을 나눠주고 웃어 보이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술래잡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았습니다. 서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돌팔매질을 당하며 숨어 지내야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렇게 밝은 햇살 아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올 때 서인은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심장 소리가 각각 따로 그러나 힘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놀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쯤 가족은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남편이 잡아온 생선구이, 그리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숟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흘리면서도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언니, 이거 맛있어? 먹어봐. 오기가 생선살을 발라 금이의 밥 숟가락 위에 올려주자 금이도 너도 많이 먹어 하며 오기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었습니다.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하나인 자매의 모습에 서희와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는 소소하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푸근하게 들려왔습니다. 서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깔았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각자의 베개를 베고 누웠지만 어느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평온해 보였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은 살아있음의 기쁨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서희는 포롱불을 낮게 줄이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부채를 살살 붙여주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기들. 다시는 아픈 꿈 꾸지 말고 예쁜 꿈만 꾸거라. 남편은 마루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가득한 별들이 바다 위로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달은 은은한 빛을 비추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곰방대를 꺼내고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하얀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지난날의 시름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바다는 대답이라도 하듯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래, 그거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일찍 일어나 집 뒤뜰에 있는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항아리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잘 익은 된장을 한 숟가락 벗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면 김장을 해야 할 것이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속옷도 지어 입혀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서희는 그 모든 일들이 즐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서는 남편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이 바로 서희가 그토록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생겼습니다. 서인의 쌍둥이가 건강해진 후 마을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집들에도 하나둘씩 태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희가 바다의 나쁜 기운을 다 가져가고 좋은 기운만 남겨준 덕분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고 마을 전체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일원이자 강인한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그런 서희를 보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 큰 시련을 겪었으니 이제 자네 집안은 바위처럼 단단해질 걸세 라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금이와 오기가 훌쩍 자라 소녀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우애가 좋았지만 성격은 조금 달랐습니다.
언니 금이는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동생 오기는 활달하고 씩씩하여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자매를 보며 하나는 달 같고 하나는 해 같다며 칭찬했습니다. 아이들의 등 뒤에 남은 흉터는 희미해져서 이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가 되었지만, 자매는 가끔 목욕을 할 때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언니, 그때 기억나? 우리가 하나였을 때. 오기가 물으면 금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하지만 난 지금이 더 좋아. 이렇게 너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잖아. 어느 늦은 겨울밤,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사위가 고요한 가운데 서인의 가족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쪄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로에는 군밤이 타닥타닥 익어가고 있었고, 창호지 문 밖으로는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헛기침을 했고,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버지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남편의 이야기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인은 그 모습을 보며 뜨개질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덮인 바다는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쉼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생명을 품고 있고, 때로는 시련을 주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 그 자체였습니다. 서인은 마음속으로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유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은 아이들을 이불 속으로 눕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잘 시간이다. 눈 오는 밤에는 호랑이도 굴에 들어가 잔단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가물거리며 꺼져갈 때쯤, 밖에서는 눈 그친 바람소리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서희도 남편의 등 뒤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나른한 잠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밤도 바닷가 마을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거친 파도는 잠들고 바람은 잦아들어 나뭇가지조차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밤입니다. 그 옛날의 무서운 기억은 이제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가 되어 바람결에 흩어지고,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평화로운 꿈을 꿉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언제나 넉넉한 품을 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죄자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봐주는 것임을 깨달은 이들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저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잠든 마을을 지켜주고, 하늘의 별들은 아이들의 꿈속으로 내려와 속삭입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모든 생명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 밤은 길고도 아늑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 평온한 바다처럼 깊고 푸른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